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이 선정됐습니다. 서울 지역도 7곳이 선정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업들은 배제됐습니다. 포화 상태에 빠진 가맹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모였습니다. 첫 회의부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져 보여주기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럽 최대 국제 가전 박람회 이파 2018이 독일 베를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입니다. 세종과 부산에 들어서는 스마트 시티를 두고 시민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입보다는 생활 편의성을 높이자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도 7곳이 선정됐는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업들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전국 99곳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지에는 1조 원 가까운 국비를 포함해 총 7조 9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파급 효과가 큰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20곳을 선정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꾀할 계획입니다. 지역대학이 지자체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거나 스마트 기술로 범죄를 예방하는 특색이 있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시도별로 따져보면 경기도가 9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 전남과 경북 그리고 경남이 각각 8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7곳이 선정됐습니다. 세운상가, 장안평 차시장 등 대형 사업 3곳은 이날 투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자칫 주변 집값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사업지 선정에서부터 고려돼야 할 일입니다. 또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이 점을 정부는 사업지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주변 집값이 달아오른다면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정부가 포화 상태에 빠진 가맹사업 활로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소관부처인 산자부와 공정위,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편의점주 대표, 가맹본부가 모여 머리를 맞댔는데요. 첫 회의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며 삐그덕거렸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편의점주와 가맹본부, 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가맹사업의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맹점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장내가 소란스럽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왜 안 왔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도 바쁜데 불러놓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회의는 사전 공지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현안을 들여다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면 왜 공개를 못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보여주기식 협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뒤로한 채 회의는 진행됐습니다. 골자는 가맹사업 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촉진 지원과 공정거래 강화. 세부안이 나온 것은 없지만 산업부는 가맹점들이 해외 진출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앞으로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가맹사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및 가맹점주 경영 안정화에 앞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편의점주는 타 브랜드라도 반경 250m 이내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서 이 규제는 빠진 바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호소하며 추석 등 명절 기간 야간 자율 영업 시행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가맹계약에 따라 본사에 허가가 있을 때만 공휴일에 문을 닫을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영업 장려금이나 전기료 등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몇 차례 논의를 더 거쳐 연말까지 가맹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하울 좋은 정책이 아닌 업계 고충이 반영된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유럽 최대 국제 가전 박람회 이파 2018이 독일 베를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업체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남자가 집에 들어오자 불이 켜지면서 TV와 에어컨이 작동합니다. TV는 남자의 취향에 맞춰 지금 하고 있는 축구 경기를 추천합니다. 뒤따라 여자가 집에 들어오자 전자제품들이 여자의 취향에 맞게 변화합니다. AI가 주인을 알아보고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자제품을 주인 취향에 맞게 조절하고 제안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매년 5억 대씩 팔리는 IT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음성인식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We will continuously put all our effort toward creating positive changes in the lives of consumers and society, and toward achieving our vision of intelligence of things by 2020. LG전자 역시 전 시장의 가장 큰 공간을 할애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전제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자사의 AI 브랜드인 싱큐 외에도 음성인식 AI 플랫폼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아마존, 구글 등과의 협업을 확대해 AI 가전 시대를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 전략 기반 하에 국내 대표 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스마트홈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해마다 급성장해 2025년이면 약 65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체들의 시장 주도권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부가 세종과 부산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짓기로 한 가운데 이 도시의 문제는 뭐고 필요한 건 뭔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처음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스마트시티는 IT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시민들은 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도시를 꿈꾸기보단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도시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토론회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진지한 모습의 시민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제안을 쏟아냅니다. 카쉐어링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거리 노선인 BRT와 연결 체계가 많이 개선이 돼야 돼요. 스마트 환경이 구현이 되면 공공 서비스 비용이 좀 싸게 모든 게 1,000원. 자연 친화적인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라인도 좀 탈 수 있게 조성이 돼도. 지난 30일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최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대국민 토론회 현장. 세종시 주민, 지역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첨단 기술 활용보다는 주로 생활 밀착형 의견들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육성, 도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시티의 주인인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여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직접 만들어가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토론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광주와 대구, 부산,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여기서 나온 우수한 제안은 내달 17일부터 20일 열리는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에서 공개됩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전시관과 컨퍼런스 등을 여는 국제 행사입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위크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 토론회 외에도 스마트시티 해커톤, 공모전 등을 열 예정입니다.
해커톤은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등 주어진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팀을 이뤄 해법을 찾는 대회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세종시 합강리와 부산 명지동 일원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백지 상태인 이곳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1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지난 30일 주가가 1.4%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실적은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힘입어 3% 이상 반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하반기 유럽 매출 확대와 허주마 등 약품의 미국 승인으로 내년에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분기 실적이 지난 29일 발표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감소한 1,838억 원, 영업이익은 66.7% 줄어든 152억 원에 그쳤습니다.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보다 25%, 영업이익의 경우 66%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처럼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렘시마의 매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인 IFRS 15호 도입으로 렘시마의 매출이 예상보다 적게 반영돼 이익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쟁 심화로 유럽에서의 렘시마 판매 가격이 낮아진 것도 수익성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로 지난 30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1.46%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 이상 오르며 4거래일 만에 9만 원 선을 탈환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투심이 회복돼 주가도 상승한 겁니다. 미래에셋대우는 하반기에는 수익성 높은 인플렉트라의 미국 매출이 발생하고 유럽에서의 렘시마 가격이 안정되면서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와 항암제 트룩시마가 올해 안에 미국 승인을 받으면 내년에는 매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최근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실적을 기대할 만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피탈사 CEO들과 만났습니다. 윤 원장은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을 비판하고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헌 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전사 CEO 간담회를 열고 현대, KB, 아주, 롯데캐피탈 등 10개 여전사 최고 경영자들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여전사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19%를 웃돌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는 그런 우려도 가끔 들리고 있습니다. 여전사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여전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6%가량 늘었습니다. 윤 원장은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와 여전사 건전성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오는 10월 시범 도입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제도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고 오토론 등 기존 영업 행태에 안주하기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할 때라고 짚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내세운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행권은 지난 상반기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금 포용적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억누르는 방식인데요. 신용등급이 낮아서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쓰면서도 성실하게 상환해온 서민들이 오히려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대출 방법이 특허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증권부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특허를 얻었다는 새로운 대출 방법이 뭡니까? 네, 이 특허의 발명 명칭은 상환 이력 정보에 따라서 환급금이 결정되는 대출 방법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개인에게 대출을 내줄 때 조달 금리에 업무 처리 비용, 또 여기에 일정한 이익 등을 더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마다 신용 차이, 즉 빚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그 위험만큼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상환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이자의 일정 수준을 돌려주자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나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금융기관이 이 신용 위험 때문에 더 붙여놓은 가산 금리만큼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고신용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금리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모든 대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주로 가산금리가 많이 붙는 중저신용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에서 2등급은 연 3.26%, 3에서 4등급은 연 4.58%인데요. 9에서 10등급으로 가면 연 10.88%로 2배 넘게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을 이유로 더 많은 이자를 내는 사람들이 연체 없이 상환을 완료하면 상위 등급 수준의 금리로 계산해서 그 차액을 돌려주자는 겁니다. 네, 저신용자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자를 돌려주면 수익에 있어서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저신용자들은 보통 소득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금융기관들이 이들에게 더 많은 빚 부담을 안겨서 연체나 부실 가능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실히 상환에 최종적으로 빚 부담이 줄어들면 돈을 갚을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금융기관이 입을 타격도 없을 것이라는 게 이 특허의 논리입니다. 또 채권 소각 같은 빚탕감 정책은 자칫 불량 채무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성실 상환자만 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실상환자에게 어쨌든 혜택이 간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문제는 이것을 실제로 도입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야 할 텐데 금융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몇몇 금융사의 이런 대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기존 금융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스스로 신용을 잘 관리하면 다음 대출 때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한 대출 계약에 대해서 완제했다고 환급해주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일부 금융사는 지금도 적정 대출 금리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더해서 환급금 적적성 여부를 두고 더 큰 혼란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금융사도 있었습니다. 네, 금융사들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다면 결국 실제로 도입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 특허는 전현직 금융권 종사자 3명이 공동으로 출원한 것인데요. 이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금융 논리가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원인이라고 느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낮은 이자율을 받는 부자는 대출로 투자해 더 큰 수익을 올려 더 부자가 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생활비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았다가 빚만 더 늘어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현재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서는 채권 소각 후 연체 이력도 지워서 향후 대출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특허 발명자들은 이렇게 빚을 탕감하면서 기존 신용도 지우는데 성실한 상환자들에게 선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반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이 특허와 같이 신용이 낮다는 문제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지만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에게 혜택을 주는 곳은 없습니까? 네, 이미 성실 상환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상품과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이 있는데요. 주로 중저신용 고객이 많은 저축은행입니다. 어떤 상품과 제도가 있는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서 소개된 특허의 내용은 빚을 제때 모두 갚은 성실 상환자에게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자는 건데요. 이 특허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사례가 일부 저축은행에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통틀어 총 1,400건가량 이루어졌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541건이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성실 상환 고객이 계속해서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성실 상환한 대출자는 금리를 인하받아서 좋고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연체 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5에서 6%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주는 페퍼 999 무지개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2015년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2016년 상반기까지 판매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깎아주면 잘 갚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은행은 대출 대상 조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측은 8, 9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줬는데도 연체율이 높게 나왔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취약계층의 금리를 더 많이 받는 은행 대출, 신용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 논리로 따져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좀 더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는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57% 올라 지난 2월 첫째 주 0.57%가 오른 것에 이어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성북구와 양천구가 0.9% 넘게 올랐고 강동구도 0.76% 오르면서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은 전주 0.26% 올랐던 것이 이번 주엔 0.47%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3분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누적 변동률은 12.42%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연간 상승률인 11.44%보다 0.9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추경 매수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져 집값 상승세를 꺾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인기 지역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수요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점도 불안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의료기기 분야와 인터넷 전문은행에 이은 세 번째 규제 혁신을 설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규제 혁신 방안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돼 있는 가명 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규제 완화보다는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에 무게를 실어왔다는 점과 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반대해온 진보 진영이 이 같은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모임이 제안한 실제 차량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통상 스트레스 테스트는 차량을 10만 킬로미터 주행하는 조건에 노출시키고 살펴보는데 시속 120km로 하루 800km를 달려도 4개월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해 짧은 시간에 재형 가능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네이버의 일본자 회사 라인은 다음 달 중 자체 개발한 첫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합니다. 링크는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자금 조달 목적의 ICO를 진행하지 않고 라인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지급되는 유저 보상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주말 이틀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8 제2회 지하도 상가 프리마켓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부터 패션 잡화, 인테리어 소품, 핸드메이드 제품까지 서울 시내 12개 상가에서 모인 다양한 점포의 특색 있는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이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담 직원이 찾아가 무료로 충전해주는 서비스로 이번 개편을 통해 충전 차량 40대가 더 투입됐고 타이어 점검 등 경정비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한 주 동안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비구름대는 전남과 경남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더 내린 뒤 전북과 경북은 오늘 저녁에 그치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남해안과 제주 산간으로는 최고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면 9월에 접어듭니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말 동안 늦더위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수원 30도, 춘천 29도, 대전 2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은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23도, 강릉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내리다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